중성자가 우라늄 235와 딱 부딪히면은 바륨이라고 하는 애랑 크립톤이라고 하는 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쳤느냐에 따라서 꼭 크립톤과 바륨이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델공학 에러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포함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든 오픈AI, AWS, 구글 전부 다 이 에너지 관련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에너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협의도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다시 예전에는 뭐 RE100 뭐 아니면 넷제로 이런 것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뭐 태양광 발전이라던가 아니면은 풍력 에너지 같은 거에 집중을 했어 왔는데 다시금 원자력이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유럽 쪽에 천연가스를 이제 끊어버리면서 또 유럽에서 다시 원자력을 시작을 하고 하면서 약간 지금 이 재생에너지 쪽에 한물 간 거 아닌가라는, 물론 원자력도 약간 대체 에너지에 그걸 갖고 있긴 하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요거 관련해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은근히 이 원자력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원자력 에너지의 기본적인 내용들 포함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는지,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진짜 많이 생성을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기업들이 이 원자력 에너지 관련해서 다양한 뭐 설비라든가 건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돌리면은 굉장히 거의 계속 발전을 많이 시키는 걸로 유명하죠. 흔히 이제 연간 평균 용량 계수라고 부르는데요. Annual Capacity Factor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얼마나 돌리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텐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8, 90% 다 항상 돌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뭔가 돌릴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물론 뭐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체르노빌 같은 그냥 안타까운 사태가 있기도 했지만, 그런 사고 외에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내 발전소의 평균 이 Annual Capacity Factor가 한 92%로 정말 높은 효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력 발전소는 실제로 이 연료를 가져와가지고 막 태워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수요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용량 개수가 40%에서 7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천연가스도 비슷해요. 천연가스도 한 45에서 60%. 그래서 얘네들도 지어놓고 가동률 자체가 낮다. 원자력 발전소가 진짜 계속 잘 돌아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잘 공급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느냐라는 것부터 살짝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 화력 발전소에서 쓰는 연료가 뭡니까? 뭘 태워서 하죠? 석탄 같은 걸 태우잖아요. 천연가스 발전소도 가스를 태워가지고 열을 막 발생시켜가지고 이제 물을 끓여갖고 증기가 발생하면은 그 증기가 터빈을 막 돌려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인 거죠. 사실 원자력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려. 막 돌려가지고 에너지 생성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연료가 다릅니다. 석탄이나 가스가 아니라 바로 우라늄이라고 하는 놈을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우라늄 중에서도 우라늄 235라고 하는 이 놈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안대과학 양님의 그 유명한 랩 아십니까? 널 향한 주기율표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수해, 리베, 붕탄, 질산플레 하면서 그 원사 주기율표를 이렇게 랩으로 승화를 해서 만든 굉장히 멋있는 랩이 하나 있는데, 그 주기율표에서 원자들이 각각의 원자들이 특성을 가지잖아요. 특성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규칙을 따라서 이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원자라고 하는 것들의 이 원자 핵이 원래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양성자라고 하는 놈이랑 중성자라고 하는 놈, 요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원자 핵이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딱 정해지면은 이 원소 이거네 라고 아는 거예요. 이 우라늄 235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92개고 중성자가 143개. 그런데 이 우라늄, 그래서 이게 표기를 저렇게 235 밑에 90이라고 해놓은 게, 얘 우라늄은 양성자가 이 92개예요 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라늄을 원료로 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쓰느냐? 얘가 있으면은 아까 그 중성자라고 하나 있잖아요. 양성자 말고 중성자가 이제 14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얘에다가 이 중성자를 삥 해갖고 빡 쏴줘요. 그러니까 얘를 툭 치는 거야. 그러면 전체 양이 235개 중에서 한 개 올라갔죠. 중성자가 우라늄 235와 딱 부딪히면은 얘가 이렇게 두 개로 쉽게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지느냐? 바륨이라고 하는 애랑 크립톤이라고 하는 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56 더하기 36 양성자끼리 더하면은 92 똑같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쪼개진 다음에 중성자가 너무 많이 남는 거야. 각각이 바륨이 가질 만한 중성자, 크립톤이 가질 만한 중성자 해갖고 각각 이루었는데 이렇게 쪼개졌죠. 남는 추가적인 중성자 하나, 둘, 셋. 중성자 한 개로 시작했는데 딱 충돌시켜갖고 쪼개고 나니까 이 중성자가 세 개가 또 생겼어. 이렇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에너지로 끓이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이제 열로 되니까 그 열로 이제 끓이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중성자 한 개로 시작했는데 세 개가 생겼잖아요. 이 세 개가 또 각각 우라늄 235, 우라늄 235, 우라늄 235를 또 때렸다고 치봐. 그러면 얘 또 나눠지겠지. 또 중성자가 이렇게 나오고 얘도 중성자 또 나오네. 얘 중성자 또 나오네. 중성자 또 나오고 크립톤이랑 바륨 이렇게 또 이제 나눠져 돼 있고. 그러면서 이 중성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계속 연쇄 반응으로 지수적으로 계속 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그 에너지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해버린 놈이 이제 핵폭탄이 되는 거고 그걸 에너지로 쓰는 게 바로 원자력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건 너무 좋잖아. 이거 하나 중성자만 딱 세려주면은 짜자자 알아서 쪼개져가지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라늄 235 요게 자연 상태에서 그냥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없어요. 대부분은 우라늄 238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라늄을 농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이 우라늄들은 대부분 238로 존재하거든요. 얘네들을 이제 농축시켜가지고 235로 만드는 과정 그런 걸 하는 기업도 있겠죠. 원자력 에너지의 연료를 만드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중성자를 쏘아주는 기업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다 하는 기업들이 다 각자 있는 거예요. 보통은 우라늄 238 같은 경우가 99% 이상 자연 속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라늄 235로 농축을 시키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이제 가스 확산법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우라늄을 약간 이제 기체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미세한 구멍이 있는 그 필터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농축을 시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원심분리법을 사용을 하는데 똑같이 이제 우라늄을 육부랑 상태로 이제 기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원심분리기 내부 안에서 이제 빠르게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죠. 원심분리 하듯이. 그러니까 238이 235보다는 무거울 거 아니에요. 무거운 애들이 바깥쪽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거고 좀 이제 약간 가벼운 애들이 이제 가운데에 몰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원심분리기가 수천 대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원심분리기가 필요로 하고 이걸 단계별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우라늄 235의 비율을 굉장히 계속 이제 걸러가면서 높이는 방식으로 농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우라늄 농축, 우라늄 인리치먼트라고 하죠. 이제 굉장히 풍성하게 한다. 이 농축 기업의 대표적인 데가 유렌코라는 기업, 아니면 러시아의 테넥스 같은 기업이 있죠. 그러면 이제 농축을 했으면은 그 농축되어 있는 우라늄 235 여러 가지 딱딱딱 있으면은 얘를 중성자로 쏴줘야 되잖아요. 쏴주는 놈은 누구로 할 거냐? 중성자 방출기라든가 아니면 중성자 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흔히 이제 중성자 방출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제 붕괴되면서 중성자가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우라늄도 이게 이제 붕괴가 되면서 중성자가 세 개가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런 이제 중성자 방출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 중성자 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중성자는 발생 안 시키는데 어떤 특정 조건에서 이제 중성자가 방출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필립스라든가 GE 같은 그런 기업들이 산업용이나 의료용으로 이런 거를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럼 중성자를 한번 쏴줬는데 또 상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성자가 한번 쏴가지고 우라늄을 때려버리면은 얘가 바륨과 크립톤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중성자 3개랑 또 얘가 계속 많이 생길 건데 이거 계속 많이 생기면은 진짜 이 제어 어떻게 하는데 도대체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흔히 이제 제어봉을 통해서 한다는 건데 제어봉 자체가 중성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중성자의 수가 이 안에서 너무 많아지면은 얘가 이제 흡수를 시켜가지고 반응을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보통 이제 보론이나 카드뮴 같은 그런 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 이 물리적으로 제어봉을 넣었을 때는 좀 흡수시켜갖고 반응을 좀 느리게 하고 너무 느리다 싶으면 이제 빼고 넣었다 뺐다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물론 제어봉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냉각 시스템이라든가 막 팔팔팔 끓게 되면은 그 온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인프라를 구축해갖고 잘 이제 제어 계측을 해서 뭐 온도가 얼마라든가 아니면 핵분열 반응 상태가 어느 정도 어느 트레숄드 이상이 안 되도록 계속 이제 유지를 하도록 계속 자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있죠.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중성자를 흡수하거나 다시 이제 빼거나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한수원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그 주체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공기업도 많지만도 각 국가별로 이제 기간 산업을 담당했던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원자력 기업으로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라는 데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GE랑 일본의 히타치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도 있거든요. GE, 히타치, 누클리어 에너지 이런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설계를 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축을 해 나간다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들이 해안가에 있잖아요. 혹은 강가에 있거든요. 중국의 모습인데 대부분 이렇게 해안가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육지에도 있어요. 보통 이제 해안가에 있는 이유가 다들 아시다시피 바닷물로 냉각하려고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물에 이제 비열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연료량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뜨겁지만 바닷물을 이제 이렇게 순환시키면은 금방 이렇게 냉각이 되기 때문에 따로 냉각하려는 그러한 설비를 안 갖추기 위해서 이 바깥쪽으로 두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심슨 같은 이 애니메이션 보면 심슨이 막 이런 데서 일하잖아요. 걔네들 이제 물가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모습 이거 굉장히 그 원자력 발전소 하면 흔히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좀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냉각타워입니다. 냉각타워. 육지에서 짓는 경우에는 물을 가져오려고 해도 아무래도 바다에 비해서는 물이 너무 모자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물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 냉각탑을 이용해서 물을 식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대부분의 발전소가 이제 육지에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약 70%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하는데 주로 내륙에 배치를 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육지 안에서도 막 짓기 시작했고요. 그거 보면 참 이게 진짜 원자력 에너지가 클린 에너지 맞냐 대체 에너지 맞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라늄 235 같은 경우에는 이 핵 분열한 후에 방사성 폐기물이 생성될 수밖에 없죠. 이 방사성 폐기물이란 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아까 이제 중성자가 우라늄을 퉁 이렇게 치면은 크리톤과 바륨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쳤느냐에 따라서 이게 중성자나 양성자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크리톤과 바륨이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흔히 말하는 이제 세슘 혹은 스트론튬 같은 그러한 다른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생성된 애들, 부산물로 나오는 애들이 방사성 도미온소라는 건데 걔네들이 이제 사라질 때까지 반감기가 너무 길다라는 거죠. 이 세슘 137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자연 상태에서 전체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3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이게 90인데 얘 같은 경우도 29년, 플루토늄은 무려 24,000년이에요. 절반 줄어드는데 24,000년 거의 안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애들이 이제 중성자를 탁 해갖고 쳤는데 저런 이제 원하지 않는다는 거는 걔네들이 이제 방사성 폐기물로 나온다라는 이유가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사선을 막 이렇게 방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우리 세포에 뭐 DNA를 툭 치고 건드리거나 이러면서 이제 괴사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건데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엑스레이 많이 하지 마라. 그래 엑스레이 장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방사선 관련된 그러한 장비를 다루시는 분들은 특히나 국가나 기업이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건강을 관리를 해줘야겠죠.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데 어쨌건 원자력 에너지 자체가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을 많이 생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막 격리시켜야 되는 기술 자체가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빵빵하게 지급을 하는데 이게 참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오라노라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프랑스나 미국의 베올리아 누클리어 솔루션스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만 하려고 하는 혹은 이제 재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특화된 기업이죠. 그래서 지하 저장 시설에 이제 장기적으로 폐기물을 보관을 한다라거나 또 방사성 오염 지역을 정화하는 서비스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원자력 에너지 자체가 정말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것 대비해서 폐기물까지 생각하면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후손들의 어떤 리소스를 우리가 미리 까먹는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가 발전되면서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빡세다 보니까 얘 자체 거대한 큰 이런 것들 말고 소형으로 만드는 SMR 같은 것들이 다시 집중을 받는 게 약간 어쩔 수 없이 타협한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SMR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고 이 배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SMR을 구현하는 기술을 또 들어보시면 또 이제 재밌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